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사회 우리 400제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말 그대로 400문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섭렵한 후에 공부를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정말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이론적인 지식 또는 기본서를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더라도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나머지 지문과 그다음에 해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한다면 충분히 기본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는요, 법과 정치부터 우리 살펴보고요. 법과 정치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회문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경제 순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문제 풀 때 좀 설명할 게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비교적 좀 평이할 겁니다. 설명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법과 정치는 그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교육과정상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실제 여러분들 보더라도요. 문제 출제가 3대 3으로 이렇게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문제에 맞게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법과 정치 첫 번째 시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단원별로 지금 민주정치와 법 공부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문제 풀 건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핵심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같이 좀 짚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머리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비록 지금 키워드만 넣어놨잖아요. 출제 포인트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먼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좁은 의미는 말 그대로 정치를 국가 고유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국가기관 또는 이 정치인들의 활동, 국가 고유의 이러한 현상으로 보는 거고, 넓은 의미로 보면 꼭 반드시 국가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이런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요. 약삭 빠른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나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 정치를 되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권력 기반의 국가활동 나오고 있고요. 공동체 이해관계, 갈등 조절 활동. 그래서 어떤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런 공동체 이해관계를 이제 반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정치란 국가에만 있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국가 현상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집단 현상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개의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냥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안 붙이고 통상 정치 그럼 그냥 이거를 다 합쳐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치를 보는 관점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제도 있죠. 기본 제도 들어가기 앞서서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까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자, 좁은 의미라고 할 때는 여긴 특히 이제 권력에 중점을 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공동체 이해관계 또는 갈등 조절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자, 여기 이제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 관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관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자, 이런 정도고, 이 정도 하고 기본 제도 보겠습니다. 자, 의회 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의회 제도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대의 제도하고 여기서 이제 관련을 맺겠죠. 자,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나오고 있죠. 자, 선거제도 나오면은 이제 이를테면 선거의 4대 원칙이라든가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그죠? 그 다음에 선거구제도 있죠. 자, 선거구제도. 그래서 선거구제, 이를테면 소선거구제니 대선거구제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와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은요,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수대표제냐, 소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직능대표제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나와 있는 정당제도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지방자치제도는 그냥 문제 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나타났던 직접 민주주의, 그죠?
그래서 어원, 민주주의 어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 형태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이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이라든가 노인들은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민주주의 원리가 나옵니다. 국민주권주의 나오고 있고요. 입헌주의 나오고 있고 권력분립 나오고 있고 다수결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주의 유형에서는 한번 좀 분리를 해보면은 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있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영토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라면 모를까 지금의 어떤 이런 대규모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의제가 보편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간접민주주의가 보편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간접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정치 또는 간접민주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의정치죠. 대의정치. 자, 요게 보편화됐죠. 자, 그러면서 대의제도 대의정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사실상 투표하는 거죠. 선거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고요.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의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대의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되 직접민주정치적인 요소를 혼합한 이를테면 국민투표라든가 국민발안이라든가 국민소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접목한 형태가 바로 호남민주정치입니다. 그죠? 자, 호남민주정치고요. 그냥 호남민주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발달하고요. 아직까지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투표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에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죠. 전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의 선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자투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정당들이 어떤 선호도를 조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보자, 이제 대의원들 선출하고 뭐 이럴 때 여러 정당들의 활동에 있어서 실제 전자투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 그래서 또 하나 나타난 게 바로 전자민주정치. 자, 저는 그냥 이렇게 통상 민주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호남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사회계약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가 비록 나오더라도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분들 사회는요 만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난 뭐 어느 특정 분야에서 어려우면 하나 정도 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 공직 모의평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요 이제 공무원 시험 담당하는 분이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주 그 간접적으로 다른 과목은 좀 어렵더라도 사회에서는 좀 만점을 받도록 하는 게 뭐 우리의 목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100점을 목표로 해주세요. 그래서 사회계약설 나오면 이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절대 왕정 시대였잖아요. 왕권 신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왕은 오로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왕이 마음대로 법 만들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음대로 세금 거두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그 시민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국가의 기원이라든가 어떤 권력의 유래가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다면 사회계약설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시민과의 인민과의 동의에서 유래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러한 사회계약설 그리고 맞물려서 계몽사상 있죠. 계몽사상. 계몽하는 거죠, 말 그대로. 몽롱한 상태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왕권 신설에 젖어있던 이러한 시민들을 이제 계몽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유와 권리, 평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로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설 하면 항상 록크와 그 다음에 홉스와 자, 루소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 표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아주 좀 기본적인 건 짚고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 사회계약론자들은요, 사회계약설 혹은 사회계약론이라고도 하죠.
자, 사회계약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기 전에 자연 상태를 상정합니다. 국가가 있기 전에 자연 상태를 상정해요. 그래야만 사회계약이 이론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국가가 없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국가가 시민의 동의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상정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서로 투쟁하는 상태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죠. 서로 약탈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침해하고 이런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악한 존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성악설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고요. 루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루소는 이제 성선설로 가는 거고요. 자, 로크는요, 극단적인 이런 투쟁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갈등은 상존한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배경에 처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백지설 또는 성무선악설이라고 그러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성무선악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홉스가 주장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어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런 악한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러한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에게 또는 군주에게 인민이 모든 권한을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양도설로 가는 겁니다. 전부양도설. 그래서 강력한 군주주권론을 옹호한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루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다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국가에게 양도하냐? 모두 다 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양도 불가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를 옹호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로크는요, 부분양도설이죠. 부분양도설. 그래서 이제 군주주권론이 아니라 입헌군주제, 그래서 헌법에 입각한 입헌군주제, 그리고 대의정치. 자, 대의정치를 이제 옹호를 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로크는요,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항권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항권. 자, 국가는요, 시민들로부터 계약을 한 겁니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인민으로부터 권한이 이제 유래한 거죠. 국가는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은 국가를 뒤집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도출되는데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자, 저항권. 여기서 당연히 인정 안 되겠죠. 강력한 군주주권은 어떻게 이걸 뒤집습니까? 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 합법성과 도덕성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문제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쭉 풀면서 답을 좀 뒤에 자기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점검해 보시고 아직까지는 기본 여러분들 개념 익히는데 실전 대비하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 나오고 답 하나 나오고 문제 하나 나오고 답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간 거고요. 요게 이제 정리된 다음에는 여러분들 뒤에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풀어보면서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이것과 관련된 분류 중 올바른 것. 이것은 대립과 갈등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권력을 수반한다. 이때 권력은 선거와 투표, 법률의 위임 등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공동체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직결되어 논의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다 말하고 있죠. 사실상. 그래서 정치입니다. 그냥 정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잠깐 일로 가볼까요? 잠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이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좀 권력적인 작용에 초점을 맞추면 좁은 의미로 가는 거고 공동체 어떤 이해관계,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넓은 의미로 가는 건데 통상 그냥 정치라 그러면 이걸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자, 다시 일로 갈게요. 자, 국회의원, 정당 등 특정 사람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요건 이제 좁은 의미로 가는 겁니다. 특히 관점으로 간다면 이제 국가현상설로 가는 거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현상설이 아니라 집단현상설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공동체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리한 거죠. 자,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현상설로 귀결된다. 그죠? 집단 현상설이 아니라 국가 현상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세요. 지금 나온 거. 자,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나왔고요. 이게 관점으로 연결되면 국가 현상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로 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를 바라보는 각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요걸 좀 구체화시킨 거죠.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나오겠죠, 요게. 자, 보죠. 정치라는 단어는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로부터 유래했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의 통치기구 중심으로 행사되는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갑은 국가의 어떤 고유한 통치 기능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국가의 고유한 현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을은요,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은 어디에나 정치가 있더라. 정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지배와 복종관계 내지는 이익조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이다. 넓은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집단 현상설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됐죠? 갑은 정치를 국가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으로 인식한다. 맞는 거. 자, 이거 지금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맞죠? 갑의 견해는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죠. 자, 국가 현상서로는요, 다원화된 사회를 이제 설명하기에 부적합한 겁니다. 다원화된 어떤 현실 사회를, 자, 요걸 설명하는 데는, 자, 얘는 이제 좀 부적합해요. 이걸로 국가 현상으로만으로는요, 이걸 모든 우리 다원화된 지금의 일상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 사회 집단, 관료제 집단, 병원, 대학기관 이런 데서도 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족관계 내에서도 정치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식이 용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붙고 다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부적합하고요.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적합하죠. 그죠? 자, 을은 정치를 사회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식한다. 을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활동도 정치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좀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거고, 자, 이건 좀 좁은 의미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하면은 알 겁니다.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번.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자, 이제 조금 넘어갔죠. 이건 건너뛰고 이제. 자, 정치 기능.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봤다.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봤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중시했다. 그래서 아직 시민혁명, 근대사회 도래 이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 근대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나를 보시면요.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분립제 등에 기반하는 민주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투표권과 선거권 등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다. 아직 현대사회는 아니고요. 시민혁명을 통해 이제 강조됐던 것들. 근대사회. 자, 그래서 정치의 기능의 변천이 여러분들 여기 2개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또 지나갔고 현대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 강조되고요. 이때는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요. 이때는요, 선거 참여 어떤 보편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 그 다음에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들. 이해되십니까?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 다음에 개인, 뭐, 다양한 이제, 단체들의 참여, 언론기관 이런 것들. 그런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자, 가는 근대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죠. 그죠? 이건 전근대사회. 가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부각됐다. 틀렸죠. 이게 시민혁명. 그래서 지금 가와 나는 다, 여러분들 1과 2는 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경제 규모가 거대화되고 자유경쟁이 가속화된 것과 관련된다. 그렇습니다. 자, 근대사회를 도래하게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대사회를 여러분들 표상하는 2가지 사건이 바로 정치적 의미에서는 시민혁명이고요. 경제적 의미에서는 뭘까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죠? 이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우리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요. 그래서 맞는 얘기. 자, 나는 대중사회에서 전근대사회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자, 나는요. 나는 근대사회. 좀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다 틀린 얘기고요.
자, 4번 넘어갈게요. 가나다가 의미하는 것을 틀리게 설명한 것. 자, 보시면은, 자, 가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종래 수공업에서 탈피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는 뭔가 좀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죠. 인구의 증가와 행정소요 증가는 관료제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관료제? 다. 자, 다는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나와 있네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자, 이건 바로 방금 제가 말한 근대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근대사회의 배경이에요. 근대사회를 정착시킨 또는 근대사회가 도래하게 된 자, 이런 사건 또는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산업혁명이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대화입니다. 그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를 표방하는 거고 관료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문화적 측면에서 자, 이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자면 이제 바로 이제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이 방금 봤던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4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4가지. 자, 가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로 중요한 사건은 시민혁명이다. 정치적 사건에서의 이제 배경이 시민혁명 맞는데 가는요. 이건 경제적 측면이죠. 좀 섞어놨죠. 자, 나머지 나는 사회적 측면에서 근대화, 다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근대화, 근대사회의 배경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등장시켰다. 그렇습니다. 이 산업혁명에 따라서 자, 산업혁명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존의 어떤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보편화됐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의 이제 임금 노동이 시작된 거죠. 대규모 임금 노동이 시작되고 노동조합이 출현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통신혁명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들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이런 것들. 교통혁명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배경들 하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그죠? 이러한 계기가 됐고요. 이 이면에 있는 문제점으로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노동자들의 열악한 대우. 자, 노동자의 열악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기타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어떤 이슈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던 영국 굉장히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권리 보장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었습니다. 됐죠? 자, 이쪽 지우고 여러분들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테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좀 천천히 가고 있고요. 많이 안 풀겠습니다. 많이 안 풀고 조금씩 우리 스파트를 좀 이렇게 내면서 흐름을 좀 이렇게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4번까지 왔는데 사실상 저랑 같이 혹시 기본서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기본 강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특징을 의미하는 정치 양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 국가나 소수 권력자뿐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 시민단체, 이익집단, 사회단체, 개인까지도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정치 기능의 변화 양상이라고 이렇게 아까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흐름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전근대 사회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 뭐 산업혁명, 근대사회 봤었고, 이제 현대사회 양상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이 근대사회, 이제 시민혁명을 계기로 나타났던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었죠. 시민혁명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선거 참여, 다시 말하면 보통선거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보통선거가 확립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참정권의 불평등,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 참정권의 어떤 이 불평등, 이런 것들.
자, 같은 말로 이제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는 계층들이 있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돈 있는 부르주아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성이라든가 노동자들은 선거 참여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현대 사회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참여, 다양한 주체의 정치 참여.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정치의 양상입니다. 자, 선거권의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라고 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요 단계고요. 아직 지금 말하는 건 딱 현대에 넘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권의 확대 운동이 일어난 건 맞지만 이거는 이 단계에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과도기 단계고요. 지금은 요걸로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정치는 전형적인 국가의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전근대 사회죠. 그러니까 1번이 여러분들 근대 사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자, 이것도 근대 사회 특징이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를 참여함에 따라 사회통합이 또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통합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는 자, 이런 양상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나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바른 것.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그를 실현할 수단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수단의 희소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요. 사회적 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정치의 지금 역할, 그죠?를 얘기하고 있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적 배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 이제 수단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을 뭔가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질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은요 범죄로 변질되겠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두 개가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회에 있는 희소 가치는 항상 희소하기 때문에 수단은 어떤 국가라는 이런 존재가 공권력을 통해 갖고 권위적으로 이제 배분을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바로 정치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다 틀렸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건 여러분들 3밖에 없습니다. 3밖에.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서 해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7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7번. 자, 7번 보시면은요. 자, 이쪽에다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7번. 다음 표에 가부터 라에 들어갈 제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거. 자, 가부터 보시면 제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제도는 이제 정치에서 공부할 때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문화 공부할 때도 제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근데 약간 좀 다루는 부분이 달라요. 가를 보시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라고 했으니까 대표자 선출이니까 의회제도죠. 의회제도.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요. 대표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절차 보장과 관련된 제도로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제도.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은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결사체로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정당제도죠. 자, 라 보시면은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지방자치제도. 10점. 자, 가는 대의제가 일반화되었다. 맞는 얘기. 그죠? 간접민주정치. 자, 나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정착되었다. 정착되었단 말이 일단 틀렸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는 정당제도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 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자, 선거제도는요,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민혁명의 한계가 보통 선거가 확립되지 못했죠. 선거가 이제 어떤 선거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권리로서 인식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착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있죠. 이 4대 선거가 보편적으로 정착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 2차 세계대전에나 가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성숙했던 영국조차도 어떻습니까? 1928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에 가서나 이 보통선거제가 정착되기 이릅니다. 그만큼 선거가 정착됐다라고 말하려면요, 최소한 이 보통선거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보통선거인데요. 이것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는 선거를 할 수 있고 누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선거제도가 정착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이렇게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더라. 이게 확립된 결과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 7번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적인 페이스는 요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설명할 게 없는 것들은 간략히 설명을 넘어가고, 가급적이면 모든 문제를 다 짚고 넘어가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다음 문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